결론은 더 갈 수 있다. 4,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다.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분에 따라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이제 하소연을 듣는 게 너무 일찍 팔았다예요.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아직까지는 이 고점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는 사야 되고요. 혹시라도 좀 올라갔다고 해서 비중을 다 비우는 이런 행위는 올해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두 번째 분들은 갖고 있는 게 잘 안 된다. 이 장에서 갖고 있는 게 잘 안 되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외 주식이기 때문에 탄력이 있는 것들을 사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직 안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게 고점이냐? 그 이야기부터 뭐 시작하기도 했는데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나? 큰 그림부터 그리고 좀 자세한 거 여쭤볼게요. 네, 뭐 지금 때가 되면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내년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뭐 일부 회사에서는 나온 곳도 있고요. 뭐 저희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결론은 더 갈 수 있다. 4,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 4,000을 만들어주는 요인은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IT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뷰를 갖고 있고요. 뭐 4,000포인트가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000포인트라고 하면 지금 3,900에 가까우니까 업사이드가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이제 올해 60% 이상 오른 장을 느꼈던 분들이 아직 못 샀는데 5%를 보고 내가 더 사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면 혹시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업종을 나눠 가지고 네.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5% 오를 게 아닌 것들을 골라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거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이게 한투증권이 되게 고객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희 애널리스트라는 이제 직업 업종이 있는데 뭐 팀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펀드 매니저를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를 많이 만났는데요. 근데 지금은 리테일이나 이런 쪽도 되게 많이 그렇죠. 다양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지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그 지수의 수익률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서 얼마나 많이 수익을 낼 것인가 약간 절대 수익 측면에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탄력이 있는 것들을 사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반도체 AI 그 틀에서 여러 가지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산업들 또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가 있다면 이제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산업들로 집중을 하는 거죠. 괜히 뭐 엄하게 뭐 시클리컬 주식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눠가지고 접근하는 플레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예를 들어서 근데 저도 이제 종목 애널리스트도 오래 하고 이제 지금은 종목을 안 하지만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종목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다 합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전략 보신 분의 지수가 절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4,000을 얘기하시면은 5% 여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목표가를 다 합쳐놓으면 한 40%쯤 오르는 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갭을 결국 개별 애널리스트들은 나는 이렇게 오른다고 각자 주장하는 건데 그게 모두 벌어지게 되면 지수가 5,000, 6,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제 사람들한테 맞춰줄 거냐에 대한 예를 들어 2,200일 때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갈 거니까. 근데 지금은 지수가 안 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얘기하신 그런 업종들은 시총이 클 때 그럼 걔네 가져오면 지수가 훨씬 더 가야 되지 않냐. 그럼 난 지수해도 되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건 혹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략가가 네. 섹터 애널리스트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섹터 애널리스트가 본인들이 담당하는 업종 종목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하게 지켜보고 그렇겠죠. 이거 이제 바이콜을 하긴 하지만 전체 시장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상대적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호도가 좋은 것들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이 끼어 있다, 뭐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섹터 애널리스트 좋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열이다 그냥 보지 말자 이렇게 네.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와 업종 이야기를 지금 개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앞에서 살짝 짚어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준비하신 자료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또 궁금한 부분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성과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이게 표인데요.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표인데 색깔이 이제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보게 되면요. 한국 주식이 어제 기준으로 배당 포함하게 되면은 한 60% 넘게 올랐어요. 야, 이렇게 올랐는데 얼마나 더 가냐.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추이로 보게 되면은 뭐 하루에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1%, 2% 근데 따박따박 올라가면서 3,700 되고 800 되고 900 갈까 말까 이러다가 오늘 좀 빠졌는데요. 근데 이 추이가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실적이 뒷받침을 해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표를 보면서 이제 뭐 한국 주식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게 다양한 자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1위부터 뭐 밑에 7위, 8위 이렇게까지 있는데요. 그냥 투자를 좀 길게 하시고 자산 배분을 글로벌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위 1위부터 3위까지에 있는 것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고르면은 편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한국은 1등도 했다가 2024년에 꼴등도 했다가 그리고 그전에는 20% 올랐다가 그전에는 또 마이너스 20% 빠지고 너무 부침이 크네요. 부침이 네. 크죠. 근데 다른 것들은 또 그냥 꾸준히 가는 것들이 빨간색 뭐 선진국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수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뭐 몇 포인트냐, 몇 포인트냐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밸류에이션, 특히 PER, 멀티플이라는 걸 많이 봐요. 그래갖고 이게 실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것인데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파란색이요. 여기 있는 파란색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이고 어제 기준으로 11.5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10년간의 평균이고요. 뭐 평균에서 위아래로 등락을 하는데 여기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해가지고 평균을 기준으로 이제 정규 분포를 쓸 때 이렇게 편차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이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리고 조금 더 굵은 게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올라가는 과정이라 여기 플러스 1 표준 편차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3,840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유동성의 확장, 그리고 기업의 실적 개선, 멀티플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감안하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가겠죠. 이게 플러스 2 표준 편차까지 간다 그러면 뭐 4,000이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장이 앞으로 혹시라도 모를 유동성이 더 확장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그때는 2020년과 같은 이런 폭발적인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제약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하더라도 한국은 사실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에 실적과 정책만을 보고 가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가 이게 10월 달에 코스피 상승률인데요. 이 파란색이 쭉 위로 솟은 게 코스피 상승률이고 네. 이게 PER이라는 멀티플과 EPS라는 실적 이 두 가지 기여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 상승분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월별로 있는데 6월 달, 7월 달은 정부의 정책 배당 분류과세를 해준다, 뭐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아니라 이 멀티플이 많이 끌어올렸고 8월 달에는 이제 통수를 좀 치죠.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을 딱 공개를 했는데 아닌데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숫자가 높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빠졌다가 9월, 10월부터에서는 이제 AI가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을 땡겨 오르는 형태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업 실적이 올라가는 형태가 계속해서 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여기까지만 좀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월, 지금부터 향후 12개월까지의 이익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종합하는 전망치예요. 네. 파란색인데요. 이게 쭉 솟아있고 그리고 지난 10개월 후행하고의 비교를 하는 게 이 증가율인데 9월부터 이것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IT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미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 뭐 12.1조 원 찍고 그리고 하이닉스 곧 나올 텐데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부분들 반영하게 되면 이익이 이끌어가는 한국 시장의 장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주식 배우기 시작할 때 한국은 워낙 사이클 산업이니까 저렇게 이익이 많이 날 때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저기 그림 주신 거 보면은 대부분이 IT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IT는 대표적인 시클리컬한 업종으로 저는 옛날에 배웠었기 때문에 네. 지금 PER이 아까 이 표준 편차 밑에 있긴 하지만 어닝이 꺾이면 다시 PER 올라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고점이고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은 다 사라지긴 했습니다. 주식이 워낙 올라서. 네. 그래도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네, 일단 이익하고 멀티플 이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해요. 이제 뭐 고퍼에 사갖고 저퍼에 팔고 막 이런 옛날엔 것들이 있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랬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캐펙스가 늘어나느냐. 근데 반도체는 사실 캐펙스 고점일 때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서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라는 새로운 성장이 나타났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정말로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과거와 다르게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공급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빠질 때는 사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먼저 풀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좀 올라갔다고 해서 비중을 다 비우는 이런 행위는 올해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 상황을 슬슬 보면서 꺾일 수 있겠다라는 위험 신호는 좀 어디서 얻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반도체 그리고 AI가 사실 가장 큰 생태계예요. 이 AI의 두 축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있을 거고요.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팔란티어가 있을 것인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한국은 여러 가지 부품을 조달하고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거의 1차 벤더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 가장 최우선의 앞장에 서 있는 엔비디아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꾸며내고 있습니다. 오픈 AI나 뭐 여러 가지 오라클이나 투자를 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순환 출자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빌려준 돈 가지고 저기다가 놓고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내년도 1분기라든지 또는 2분기 정도에 혹시라도 시장 예상보다 낮아지는 컨센이 꺾이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아마 빠른 속도로 AI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망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라는 게 그 같은 하이퍼 사이클처럼 쫙 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언론에도 나오고 많은 비유를 드세요. AI가 없으면은 과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뭐 전기차하고 비교하면 전기차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죠. 저도 뭐 여기 올 때 대중교통 타고 오는데. 근데 AI는 이제 너무나 많이 침투를 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IT가 저렇게 거의 뭐 20조 원 이상 IT가 잡혀 있잖아요. 25조 원 정도가. 그렇죠. 저거 매우 가시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저 컨센 기준인가요? 아마 한투 추정치 기준인가요? 저거? 이거는 시장의 컨센 기준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이 다른 데보다 좀 높게 잡긴 합니다. 반도체를 되게 강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저희 회사가 그 추정치 제일 높아요. 근데 저희는 이 투자와 해외 수요가 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하향 조정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컨센서스가 상향될 여지가 더 크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면서 가져온 차트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함께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매크로 측면인데요. 네. 뭐 요거는 이제 반도체 이익인데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올해고 내년인데 늘어난다. 파란색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내년에 20조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크로 지표가 뭐 아주 미세하게 모든 종목 주가의 움직임을 맞추진 못해요.
근데 하나의 이 큰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미국 쪽에서의 투자가 AI 산업, IT 사이클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파란색은요. ISM 제조업 지수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구매 관리자 협회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이제 구매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가인데요. 신규 주문과 재고를 뺀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없고 주문을 많이 나가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수요가 강하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검정색은요, 이제 실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항공을 빼고요. 그리고 방산과 같은 국방도 제외한 자본재 수주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비 투자예요. 캐펙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사람들의 심리도 개선이 되고 있고 이렇게 미국 쪽에서 투자 환경이 좋아지는 게 있다면 여기에 이제 제품을 넣는 그런 국가들, 기업들, 산업도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나오고 반도체가 경기 선행성을 띠는 굉장히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가 뭐 가공한 건 없어요. 이게 조금 이게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냥 3개월 평균으로 한 건데 뭐 저점과 고점이 비슷하고 올라가는 추이가 비슷하죠. 근데 미국 내에서의 이 투자 환경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계속해서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개인 투자분들도 아마 확인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통계청도 있고요. 수출 경기 전망 지수라는 게 있어요. 수출 경기 전망 지수는 매 분기 말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공짜로 공개해 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100을 기준으로요. 100보다 넘으면 지난 분기보다 좋아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 무역 불확실성, 특히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슈에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전망은 양호한데, 근데 모든 산업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걸 이제 항목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와 핸드폰, 조선 선박 이런 것들은 좋고요. 반면에 뭐 섬유의복이라든지 자동차, 플라스틱 같은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은 100을 기준으로 이 막대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한투의 애널리스트들이 각각 담당하는 섹터에 대해서 다 좋게 봐갖고 이거를 합치게 되면 지수가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되는데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거 실제로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 100보다 낮은 것들은 어려울 수 있다.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은 기대감 때문인데요. 특히 자동차가 그럴 수 있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저 2차 부품에 2차 전지 포함될까요? 여기요. 네네네. 여기에는 아마 몇 가지는 포함이 되어 있을 사학이 텐데. 좀 달라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근데 어쨌든 한국에 자동차가 수출을 하는 거는 전량 이제 EV잖아요. 그쪽엔 없고 현재는 없고. 근데 이게 관세를 두드려 맞고 25% 15% 차이가 나고 최근에 이제 옆 나라 일본에서도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 엔화 약세가 되게 가팔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이 열의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고민을 오늘 이제 하는 총리 취임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럼 전략을 세울 때도 수출 경기 전망을 좀 유효한 그런 수치로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또는 중국처럼 내수가 탄탄한 국가라면 사실 이거에 대한 중요도가 높긴 하지만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수출이 없으면 죽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볼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또 외국인이 빠져서 지수가 떨어졌네.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좀 견인하네. 이런 식으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을 집중해서 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 개인의 수급 좀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 외국인은 이상해요, 요상해요. 왜 사지? 왜 이상할까요? 네, 이상하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개인 투자분들은 막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2020년도, 21년도 그 3천 가는 장을 한번 겪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사시진 않고 이제 선별하면서 PB들 얘기도 잘 들어보고 방송도 참고하고 오히려 물어보세요. 막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못 봐서 모르는데 이거는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뭐 개인 자금부터 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왼쪽 그림이요. 고객 예탁금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라는 거고요. 신용융자 잔고는 아시다시피 레버리지 쓰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 신용잔고 14조 원을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2020년도, 21년도 그때 삼성전자 96,800원 찍고 막 에코프로 막 난리 났었던 그 시절보다 높아졌어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업데이트 해보면 거의 80조 원 가까이 갔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신용잔고의 특정한 수치를 위험 신호로 보시는 전문가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팀장님도 보시면서 신용잔고가 여기에 이르면 좀 위험할 텐데라는 그 나름의 개인적인 기준점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신용융자 잔고라는 게 어찌 보면은 명목 데이터거든요. 명목 가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고점과 지금의 고점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분이 없다면 가능한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통화량이 계속 빠져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넘어갔다고 해서 위험하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제 환이나 아니면 한국의 소버린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거래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들은 잘 삽니다. 근데 외국인이 좀 특이한 게요. 원달러 환율인데요. 제가 항상 받는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원화가 약세인데요. 한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안 좋죠. 원화 약세는 한국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을 외국인이 이끌어가는 천수답 장세고. 근데 원화가 약세가 되면 환차 손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판다. 그동안에 그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럴까? 혹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된 게 아닐까요? 일본이 2013년부터 25년까지 주가 5배 동안 환율이 2배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양적 완화를 하면서 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게 섞여 있는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 업종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상승폭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하는 순매수가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거 이외의 업종에서는 계속 매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 때문이라 보시나요, 그것도? 그거는 이제 안 좋은 것들은 환율에 대한 네.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실적이 바탕이 되는 것들은 일단 이거는 접어두고 가자. 그리고 그것들이 수출주기 때문에 환에 대해서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수출은 더 유리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지금의 국면은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이슈가 조금이라도 하나가 터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좀 돌아설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왼쪽 그림이 저 원달러 환율을 이제 2000년부터 10월 14일까지 이제 표로 만든 건데요. 1,400원과 1,500원의 구간은 채 3%가 안 돼요. 네.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1,500원 이상으로 넘어갔었던 적은 2008년, 2009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1,300원대일 때는 환율이 하락하면은 외국인이 사는 그런 게 있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 손 때문에 이제 파는 경우가 있는데 1,400원대가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다 필요 없이 다 팔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IT와 나머지 것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 IT가 있다면 지금 좀 왜곡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왼쪽 끝에 저 구간별 비중이 이제 저게 저렇기 때문에 저도 질문 주시는 분들이 지금 환율이 1,420 얼마인데 네. 자꾸 아래쪽으로 보시면서 외국 투자에 대해서 좀 주저하시고 이게 재작년부터 그랬거든요. 네. 환율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뉴노멀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다. 그럼 이제 저 정규 분포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건 혹시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뉴노멀로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약간 저기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네, 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워낙에 이제 샘플이 많기 25년간은 많기 때문에 바로 차이는 안 나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전반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도 이제 해외로 나가는 돈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뭐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 분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있고요. 한국에서 배당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밖으로 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트럼프 이슈 때문에 3,500억 달러를 결국에 내야 될 거예요. 일시납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크게 흔들릴 거고요.
이거를 2회에 걸치든 3회로 걸치든 최대한 이게 할부를 길게 걷는 게 중요한데 무이자 할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무이자 할부를 하면 좋은데 근데 어쨌든 돈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혹시 한국투자증권 연말 환율 지금 추정치는 얼마쯤 되나요? 저희는 뭐 1,400 중반대 정도로 400원 중반대요. 네, 연말 올해 연말 내년. 내년 연말까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이제 분석을 하면서 외국인의 어떤 방향성, 개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저희가 함께 봤는데 아까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또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신 게 있더라고요. 예산을 정부가 어디에 쓰는지를 보고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걸 고려하셔서 가져오신 내용인지 여쭤보고 그렇죠. 싶습니다. 예. 저는 정부 정책이 답안지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이죠. 근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항상 그런 좋은 답안지로서의 역할을 했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그럴 것 같다라는 의견이실까요? 100%예요. 항상? 항상. 코스닥은 100%입니다. 네.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이제 개인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돈에는 감정을 실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감정 매번 실리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네 이념에 대한 뭐 이런 감정. 아 그런 감정. 네, 그런 아, 감정은 그런 실으면 안 감정. 되고요. 그냥 네, 돈은 실으면 안 되죠. 네. 플로우예요. 그냥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은 그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핑을 할 때 파도를 잘 타면 쫙 재밌게 가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왜 그러냐면 뭐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이긴 한데요. 뭐 과거에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뭐 각각의 정부들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했었던 산업들 코스닥 난리가 나요. 항상 난리가 납니다. 예. 이번엔 약간 그런 느낌이 없긴 한데 이상하게 네. 반도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미 그게 됐죠. 이미 됐었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이런 거예요. MB 때 뭐 4대강,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대북 정책. 뭐 돈이 가니까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딱 이런 겁니다. 2026년 예산안이 나오게 되면서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정부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한글 파일이거든요. 저희는 전문 다 그걸 쓰죠. 네, 다 그걸 써요. 저희는 워드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한글 파일을 보면서 야 이거 폰트가 참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다. 막 이렇게 되는데 말로 잘 설명해 주시죠. 네. 팀장님께서. 네.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이지만 거기 핵심되는 한 페이지가 있어요. 저도 이제 셀러리맨이고 일을 해서 알지만 윗분들한테 보고를 할 때 핵심 페이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한 페이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 왼쪽에 있는 건데요. 이 한국은 1번, 2번, 3번을 내년도에 한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번.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냐? 초혁신, AI, 피지컬 AI 이겁니다. AI, 피지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LMM에 있었던 AI에서 에이젠틱, 이제는 피지컬. 보게 되면 로봇이나 막 이런 것들로 다 가는 거죠. 그럼 거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칩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하고 맞다 보니까 쫙 가는 겁니다. 근데 정부 쪽에서 뭐 AI 쪽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친절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제 자료의 서식에 그냥 갖고 온 거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바꾼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 아래쪽에 있는 볼드체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 이 볼드체가 정부 문건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볼드체와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에너지의 SiC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LNG 화물창 뭐 이런 등등등. 한번 주가를 보시면은 네.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장선 상에서 하는 질문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 이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의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뭐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오르지 않아서 내 건 언제 오르나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일부 현금을 좀 마련을 해놔서 또 지금 기회를 볼 게 있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업종별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눈여겨보시는 업종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투자자분에 따라서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갖고 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예. 언제 차익 실현을 할까? 머리 꼭대기에서 안 하시면 됩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돼요.
계속 들고 계시다가 조금 내려갈 때 어깨쯤에 팔아도 사실 이익은 많이 나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제가 다른 분들 많이 만나 뵙게 되면서 가장 많이 이제 하소연을 듣는 게 너무 일찍 팔았다예요. 너무 일찍 팔았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는데 안 올라가고 좀 올라가고 팔았더니 최근 2주 동안에 바바바바박 이렇게 올라간. 많으세요. 팔지 말으셔야 오래 돼요. 기다려서 네. 그러셔. 네. 네, 제가 뭐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리는데 네.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네. 네, 그런 게 있고. 네. 그게 첫 번째 분들이고요. 두 번째 분들은 이제 갖고 있는 게 잘 안 된다. 이 부분인데, 근데 이 장에서 갖고 있는 게 잘 안 되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외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소외된 주식이 예를 들어서 그냥 느린 주식이다. 뭐 통신이나 유틸리티 같은 이런 업종이라면 그냥 꾸준히 갖고 계셔도 관계는 없고요. 근데 산업의 사이클이 이제 꺾여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경쟁을 하는 그런 주식이라면 그냥 파시는 것도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아직 안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에요. 이제 이런 겁니다. IT가 이제 올라갔어요. 그럼 연말이 되면 이제 IT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갈아타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근데 연말에는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날이 좀 추워지게 되면 이제 바이오를 막 관심을 두는데, 근데 바이오도 있지만 또 날이 추워지게 되면 배당에 대한 이슈가 막 와요. 맞아요. 근데 높은 주가에서 들어갔다가 물리는 게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차라리 그런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금융, 지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전이랑 다르게 이제 연말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배당은 또 내년 초에 나와요. 근데 모멘텀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정책 실장도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세율 조정해 주는 부분은 증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되게 선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다가 뭐 뉴스를 보니까 고배당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펀드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뭐 줄 거다라는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어떤 비이클 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많이 올라갔고 안 됐지만 이제 뭐 금융이나 지주 같은 것들 배당 준다니까 볼 수 있고, 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좀 쉬는 과정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좀 들어가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워낙 크고 사실 15%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아무 때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로 만약에 아래쪽이죠. 지금 위로는 뭐 볼 필요도 없으니까. 네. 아래쪽으로 리스크는 혹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래쪽 리스크 요인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은 뭐 미국의 셧다운인데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은요. 뭐 오른쪽 그림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그림인데 셧다운 30년 동안에 6번 있었는데 셧다운 전부터 끝날 때까지 주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슈가 안 돼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면서 엔달러 환율 엔화 약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하고 경쟁하는 한국의 수출이 모멘텀이 약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내 이제 유동성 이슈인데 최근에 이제 단기 그러니까 오버나잇 레포 금리, 소프 금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막 뛰고요. 지금 지방은행 또 그 제이미 다이먼이 바퀴벌레 얘기하면서 네. 뭔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했던 게 그냥 무시할 건 아닙니다.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금융 유동성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